예,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분배적 정의을 볼게요. 이때 처음 나왔는데 자, 롤스거든요. 자,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다. 기본적 자유 여러 가지가 있죠. 자유, 그 다음에 뭐 사상의 그 뭐냐 자유권, 그 다음에 뭐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뭐죠? 바로 노직이랑 같이 공통점을 하는 소유 권리, 소유권, 소유권. 근데 이런 자유들이 서로 상호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그때 코로나로 설명했었죠. 그쵸? 코로나 때 그 이동의 자유랑 그 다음에 그 약간 이동의 자유랑 뭐가 충돌했지? 그 약간 건강과 관련된 건강권 이런 것들이 충돌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는 보호해야 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다른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리주의처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자유들, 기본적 자유들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 자유가 적법하게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디귿선지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 뒤에는 맞죠? 기본적 자유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가져야 되지만 이게 이제 틀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 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천부적 자산 자체를 소유할 권리가 비슷한 말이죠. 여기 아마 권리라는 말이 이때 조금 출제진들 쓰기 너무 센 용어여가지고 사용할 권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둘 다 갖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여기서 선생님이 좀 추가로 하자면 그 롤스가 좀 이거 조금 심하긴 한데 사유재산권 자체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재산을 가진 권리는 기본적 자유 기본적 자유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유재산권은. 근데 이제 재산을 가질 권리 자체는 이제 기본적 자유인데 생산수단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 자유, 인간의 천부인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은 왜냐하면 사유재산권 자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생산수단은 운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생산수단의 사유재산권 이거를 기본권으로 뭐 누릴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수단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기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사유재산권은 그 자체로는 이제 천부인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걸 조금 심화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4번 환경윤리 보시면 갑은 이제 테일러입니다. 목적적 삶의 중심.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유기체, 생명체는 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다. 이제 우리가 테일러에 있어서 목적론도 삶의 중심은 목표 지향적이고 플러스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적인 활동,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다니고 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 기능, 약간 예를 들어서 내적 기능은 여러분들 막 성장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식물 같은 경우에 막 생장하죠? 내적인 기능도 다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선지를 조금 보자. 일단 그러기 위해선 이걸 좀 봐야겠네. 갑 테일러 을 칸트 병 레건이고 A 선지는 지금 갑만의 입장. 그 다음에 자 이걸 한번 정보 판단 해볼게요. 좀 자 어떤 개체가 자 일단 핵심은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자 개체 어떤 개체면은 무생물도 들어가겠죠. 이제 생명을 이라는 조건을 얘기하고 도덕적 지위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자 테일러 입장에서는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생명이 당연히 이건 필요 조건 물어보면 필요 조건을 지금 그 문장 형태로 하는 건데 생명을 지녀야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생명을 지녀야만 된다.
테일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고. 자, 칸트 입장에서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수 있다.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간 생명 지니고 있죠? 생명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생명도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그 이성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생명이 없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이건 이제 이 긍정문으로 바꿔서 좀 헷갈리면 부정문으로 이제 약간 논리학적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어떤 개체가 생명이 없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겠죠, 그렇죠? 인간이 생명이 없으면 도덕적 지위를 인간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칸트도 맞는 거야. 레건 입장에서도 자 삶의 주체가 막 여러 가지 한 조건 한 6개 7가지 조건이 있는데 당연히 삶의 주체인 인간이나 포유동물 생명 필요 조건을 지니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건 입장에서도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개체가 생명이 없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요 조건 가지고 낸 문제, 되게 이제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자, 리을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건 칸트 입장에서만 조금 아시면 돼요. 자, 인간 이거 이제 이게 중요하죠. 무엇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 이것은 어떤 의무일까요, 여러분들? 간접적 의무일까요, 직접적 의무일까요? 직접적 의무죠, 그렇죠?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자 칸트는 모든 동물에 대한 의무나 아름다운 무생물에 대한 의무가 결국엔 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된다. 환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맞고요. 그래서 이건 칸트 입장에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테일러랑 레건 입장에서 정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고 잘못 설명했네. 다시 설명할게. 환원되지 않는 잘못 읽었다.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없죠. 칸트는 모든 의무가 다 동물에 대한 의무, 동물과 관련된 의무나 이제 무생물과 관련된 의무가 다 뭘로 환원되냐? 바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 즉 직접적 의무로 환원된다. 다 동물을 보호하고 그런 이유가 다 이거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게 목적이다. 그래서 칸트 맞고 테일러랑 레오폴드는 다른 예를 들어 동물이라고 칠게. 둘 다 공통적 동물이니까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도 당연히 인정하지만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도 인정하는 직접적 의무도 인정하죠, 둘 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의무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환원되는 게 아니라 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의무를 인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테일러랑 레건은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들은 잘못 썼네. 칸트는 X고 나머지 애들은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계속 헷갈리죠? 나도 오랜만에 풀었던데 애들도 엄청 헷갈렸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직접적 의무 물어보는 거구나. 특히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한 직접적 의무에 대한 그런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웠던 선지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 좀 추천해요. 선생님 별표 쳐놓을게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이건 이제 엘리아드인데 요것만 이게 이제 윤사하는 애들은 이 단어 다 알 거야. 양태라는 말 스피노자에서 많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생윤에서 가끔 등장하거든요. 양태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렇게 줄임말로 외우세요. 다양한 형태 이런 말로 줄임말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 동물, 식물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 양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19번 해외 원조. 해외 원조가 이런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자. 어려운 선지. 갑은, 롤스, 을은, 싱어, 병은, 노직. 그러니까 노직이 이때 거의 오랜만에 나왔죠. 롤스, 싱어, 노직.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2번부터 보시면 자 상대적 빈곤. 자 사회문화에서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 나오는데 여러분들 상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선진국에도 이제 피라미드 계층화가 돼 있으니까 그쵸?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소득분이 50% 미만인가? 이하인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대적 빈곤자 있고 미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어요. 모든 나라는 다 선진국에도 있어요. 알겠죠? 절대 빈곤, 진짜 하루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극한의 빈곤은 선진국에는 웬만하면 없지만 상대적 빈곤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소득분이 50% 미만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선진국에도 있는 빈곤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자, 노직이 둘 다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이웃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노직의 입장에서도 몰라도 되고요, 롤스 입장에서도 몰라도 되고, 이거는 누가 간과할 내용이 아니냐면, 즉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먼저 돕는 게 정당한 경우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 싱어, 공리주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롤스 노직 입장에서는 전혀 몰라도 되고 싱어가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싱어는 그러면 왜?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먼저 돕는 게 그게 원조의 기준이 아닌가? 기준이 아니고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내 이웃이 절대 빈곤이 정말 극한의 빈곤에 시달린다고 가정이 되면은 그러면 내 이웃을 먼저 둬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이 기준은 아닌데 경우의 수로 봤을 때 내 이웃이 우리나라가 극한의 빈곤에 시달린다면 먼저 돕는 게 정당한 경우가 있다. 절대 빈곤이람. 약간 이렇게 되게 러프하게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웃, 우리나라 혹은 뭐 같은 인종 이런 사람들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음을 공리주에서는 공리를 가지고 허용한다. 자, 5번 보시면 자, 요거죠. 롤스가 이제 노지가하게 하는 비판. 원조의 대상국이 자국의, 이거 이제 자국이 이제 그거죠. 대상 국가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게 원조죠. 그렇죠? 이게 사회 제도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원조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들 얘를 변화시켜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이제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사회, 국제 사회에 편입시키는 거지. 거고 그다음에 빈곤도 없애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부정의를 스스로 교정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롤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노직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노직은 원조의 목적이 불쌍하면 네 돈으로 도와 이거지. 뭐 자국의 부정의를 교정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해외 원조 문제가 되게 신박한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3년도 6월 23년으로 갈게요. 자, 2번 불교 이제 동양사상 문제 조금 보둘게요. 자, 색수상행식 이것도 이제 거의 윤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윤에서도 이렇게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식도 정신과 물질을 인연하여 생긴다. 자, 식 나오면 다루면 색수상행식 알아야겠죠? 인식, 정신적 작용.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정신적 작용도 이 결과물이죠. 결과물. 원인과 조건에서 이게 인식이 생겨나는데 사과는 빨갛다라는 인식이 나는데 이것과 이것이 연기에 의해서 인연이 화합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줄게. 사과는 빨갛다라고 하는 빨갛다라고 쓰죠. 인식은 당연히 정신. 당연히 이거 사과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사과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사과라고 하는 물질을 봤을 때 인식이 생기는 거 당연히 요것도 인연이 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겠죠? 인식은 요것과 요것 둘 다 필요로 한다. 그다음에 도가사상은 자 뭐 사유 이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도가는 그 분별적 지식 뭐 이런 거 지식을 싫어하는 거 아닌가, 지혜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인간의 관점에서 지식을 하지 말라는 것,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지식을 얘기하냐면 자연에 비추어 이를 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가에서 싫어하는 지식은 세속적인 지식, 분별적인 지식인 거지. 자연에 비추어 생각하는 건 이거는 무분별적인 그런 생각이니까 괜찮아요, 알겠죠? 자, 1번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임. 물질만 변하냐? 아니 나에 대한 의식, 인간의 자아의식도 변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아의식도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분배적 정의 이것도 이제 조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잠깐 볼게요. 자,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인데 갑 내용은 요즘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운에 관련된 거라서 그냥 한 번만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사회적으로 내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거나 뭐 재능이나 이런 거죠. 재능이나 그런 뭐 IQ 같은 거, 그다음에 사회에서 특정한 지위에서 태어나는 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봐봐. 쌤이 그때 수업 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내용 맥락이야. 정의롭다거나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 그냥 왜냐하면 자연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과 악, 옳고 정의, 부정의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야, 팩트. 어째서 사실 판단. 사실 판단. 자연적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실. 그러니까 배는 아프지만 어떻게 걔가 그 재능을 타고난 거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쵸? 근데 이제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정의, 저스티스 이게 이제 개입이 되는 거는 사회 제도가 이거를 그래서 어떤 애는 부모를 잘 만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금수저를 시작하고 어떤 애는 찢어지게 강한 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겨버리는데 이러한 자연적 사실들, 운에 의한 자연적 사실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공정하게 처리할 거냐. 그러기 때문에 정의가 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운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롭다 부정하다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격차를, 운에 의해서 생겨난 인생의 격차를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 정의가 정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죠? 자, 을은 노직, 정형적 분배의 원리. 이거 비판하죠. 노직이 정형적인 거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된 주제로 취급한다. 하지만 소유 권리론에 따르면 이건 생산과 분배, 요거는 독립 분리된 것이 아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선지고 이거는 선생님이 나왔을 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생산과 분배, 일단 정형적 분배 원리가 이걸 독립적인 주제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본다는 건데, 자,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갑이 생산하는데 이거를 국가가 떼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세금을 떼서 갑의 세금을 을한테 줬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벌었는데 왜 네가 분배해? 약간 이런 식으로 독립된 약간 독립된 걸로 보는데, 그 소유 권리로는 거잖아. 내가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만 내가 자유롭게 뭐 나눠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그 분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부가 그러니까 분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유 권리에 따르면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 생산과 분배가. 생산하는 것도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했고, 갑이라는 애가 했고, 분배도 당근마켓이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야 5만원에 내가 생산한 거 팔게. 내가 정하고. 즉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분리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출제 안 됐고 되게 이거 교육과정 이탈도 아니고 되게 좋은 거다. 그래서 자, 정형적 결론 다시. 정형적 분배 원리는 생산은 내가 하는데 분배를 정부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막 내 지멋대로 하니까 분리된 주제로 취급하지만, 소유 권리로는 비정형화된 역사적 원리는 분리하지 않고 생산도 생산한 사람이 분배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한다. 이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자, 롤스 노지. 자,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자, 사회적 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운을 통해서 결과물, 예를 들어서 그냥 이익이라고 칠게요. 대표적으로 그냥 이익. 내가 운을 활용해서 결과물, 이익을 얻었어. 이거에 대해서 노직은 사회적 운도 결국은 내 거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어떤 결과물을 획득하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정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노직은 틀렸죠. 그쵸? 자, 롤스 입장에서도 자, 그냥 만약 시험 선지에서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서 응분의 자격이 없다 하면 맞는데, 여기서는 응분의 자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서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돼. 지금 당연히라는 말이 없잖아.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 이거는 롤스도 없다고 해요. 근데 사회적 운에 부모를 잘 만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마구마구 벌었는데, 자, 정당한 자격 가질 수 있죠. 응분의 자격이 아니에요. 정당한 자격.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롤스 입장에서 조건이 뭐였죠? 바로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네가 이거를 통해서 얻은 요거에 대해서 응분의 자격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한 자격을 가질 수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롤스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응분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10번 볼게요. 일단은 사상가를 좀 봐야겠다. 갑은, 벤담, 을은, 베카리아, 칸트, 병원 칸트. 자, C2 이거죠. 칸트가 둘 다 비판하는 거죠.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강구한다. 자, 수단 나온다고 무조건 틀린 거 아니죠.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은 맞고, 이런 공리주의식 사회적 선이 뭐야? 그래서 뭐 공리 혹은 뭐 예방 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뭐 범죄 뭐 시민의 이익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죠. 그렇죠? 칸트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베카리아가 벤담은 공통점이 뭐야? 바로 공리주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익, 좋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음보주의가 아니고 얘네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라는 선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 갑은 홉스인데 뭐 이거는 뭐 내용 쉽죠. 자연 상태에선 당연히 인간끼리 서로 막 으르렁대면서 싸우니까 분쟁이 발생한 이게 전쟁 상태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은 절대 안 틀릴 것 같아. 애들이 서로 많이 대한 많이 투쟁이니까. 근데 요것 때문에 또 할 수 있다. 공명심 뭐죠? 약간 공명심 이거요. 약간 같은 말로 명예심이요. 약간 내가 잘 나가야 돼. 약간 시기심 약간 이런 느낌이요. 내가 잘 나가야 돼. 이거. 자, 이 점에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자연 상태의 인간은요. 홉스는 이렇게 얘기가 평등하다. 근데 뭐가 평등하냐면 다 키가 똑같다라는 점이 평등한 게 아니라 욕구가 똑같다. 그러니까 키가 큰 애가 있고 키가 작은 애가 있겠죠. 힘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고 힘 센 애가 당연히 힘 약한 애를 둘겨 패가지고 이런 거를 챙기려고 하겠지만은 키 큰 애도 욕구가 있어. 내가 돈 벌고 싶어. 키 작은 애는 여러분들 그러면 키 작고 약한 애는 그런 욕구가 없겠어요? 있어요. 똑같이. 욕구의 평등이 있다. 이 점에서 홉스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 상태 인간은 자유롭다. 이건 맞죠? 자유롭다. 법과 도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하거든요. 지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하다. 근데 여기서 평등은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아이들은 키가 똑같다 이게 아니야. 키 큰 애나 키 작은 애나 다 내면의 욕구의 측면. 내가 얘를 죽이고 더 잘 살고 싶다. 더 뭐 멋진 남자랑 데이트하고 싶다. 약간 이런 욕구는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알아두자. 자, 그다음에 12번은 갑은 싱어고 을은 이제 그 롤스죠. 자, 니은 볼게요. 자, 시민 불복종의 대상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근데 정의 1원칙 쓰니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냈어? 종교의 자유를 부정. 쌤이 각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교재에 그냥 정의의 1원칙, 2원칙 이렇게 안 내요, 이제. 그래서 뭐 사유재 상권도 있지만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행동의 자유 이런 것도 다 정의의 1원칙에 들어가죠. 이거는 그래서 되게 지엽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물론 이 1원칙을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시민 불복종을 실행하라는 건 아닌데 시민 불복종의 대상 이제 레이더에 잡힌 거죠. 레이더 이거 나쁜 법이다. 레이더엔 잡혔고 이제 이게 진짜 심각하게 위반됐다면 이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처음 그 간접적 불복종이 처음 나서 이때가 부정의한 법을 번역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 죄가 없는 법, 얘는 멀쩡한데 이 법을 위법하는 처임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멀쩡한 법에 대해서도 불복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간접적 불복종이고 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꼬아서는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정의로운 법 위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이렇게 좀 더럽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부정의한 거 내다가 갑자기 이거 낼 수 있겠죠. 정의로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롤스 신인불복종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자, 끝났네요. 여기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자,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볼 때 일단 여러분들 갑 재심 이거 갑 재심은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재심이 왜 좋다는 점이 여러분들 이제 되게 그 더럽다라는 얘기야. 이거 헷갈려요. 이거 보고 도가로 느껴지는지 유교로 느껴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을은 이제 유교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반대로 이걸 뭐 갑을 불교로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맥락 잘 읽어봐. 자, 수업 때 설명 안 한 내용인데 이제 이 명예에 대한 이야기. 자, 유교에서는 입신양명. 이제 이게 효도의 방법으로 이제 제시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막 사회적 성과 내가 서울대 가고 막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막 떨치는 입신양명. 나쁘게 떨치는 게 좋게 도덕적으로 약간 이게 또 성인군자의 또 자세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는가 부정의 부정이니까 일컬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약간 명예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명예. 그래서 지금 기억 1번 보시면 이상적인 가는 자신의 명예 여기서 도덕적 명예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명예라고 썼기 때문에 어쨌든 입신양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가는 이제 갑은 도가거든요. 도가는 명예 이딴 거 되게 약간 약간 헛수고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명예 이딴 게 뭐가 중요해 X. 근데 을이 그래서 애들이 을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도가는 유가는 오예요.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돼. 내가 명예 실추되면 안 돼. 도덕적 명예, 도덕적 명예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약간 이런 거를 그래서 내가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이상적 인간은 하늘의 명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유교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데 아마 애들이 이거니까 유교가 바로 오가 나와가지고 했을 거야. 이제 이것도 윤사에서만 나온 내용인데 천명 이상적 인간은 하늘의 하늘의 명령할 때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하늘의 뜻이라고 봐도 돼요. 뜻 명령 약간 그래서 둘 다 뜻 쓰여요. 명령 뜻 이것을 유교는 이게 이제 하늘의 뜻이 이게 이제 백성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이걸 그래서 백성들을 잘 따라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유교 입장에서 이상적 인간은 하늘의 명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는 게 맞기 때문에 천명 맞고요. 예. 도가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애매한데 도가 입장에서도 하늘을 부정하진 않아요. 내 선생님 봤을 때 하늘이라는 게 근데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그냥 비 내리고 막 뭐 내리고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 하늘이 막 움직이는 하늘이 이제 그 막 하늘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뭐 꽃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주재하는 이 위에 뭐가 있어? 도가 입장에서는 도가 있다고 얘기하죠. 만물의 법칙.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 도가 입장에서는 하늘이 명령하고 뜻이 있는 존재도 아니야. 일단 1번. 그리고 뭔가 이제 그런 그리고 도덕적 실천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뭐가 있다 했지 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도 이거는 도가 입장에서도 X인 것 같아요. 근데 유교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사 말고 생윤에서도 요거 낸 적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은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 배려윤리입니다. 배려윤리. 요즘 되게 안 나오더라고 배려윤리.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볼 건데 배려윤리에서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선지화 안 된 게 바로 이겁니다. 배려의 관계.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와 을이라는 애가 서로 배려의 관계가 맺어질 때 여러분들 자 요나스는 일방적인 책임이잖아. 근데 이제 배려윤리는 일방적인 게 아니야. 배려하는 애가 있으면 피배려자 배려를 받는 애겠죠. 약간 얘가 배려를 해주려고 막 공감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얘도 그러면 그냥 공감받고 배려받고 그냥 쌩까야 돼요? 아니 얘도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보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약간 응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요나스랑 조금 차이점이에요. 약간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때 배려의 관계가 완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거 입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4번 선지는 이제 이것만 볼게요. 벤담 이제 공리주의고, 자, 2번 로봇 개발이 산출할 타인의 이익에 가중치를 두고 결정하세요. 자, 뭐가 틀렸죠? 타인의 이익, 타인의 이익. 자, 공리주의는 결과는 봐봐, 공리주의는 이거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행복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동등하게 고려를 하고, 내가 귀족이든 저 친구가 뭐 노예든 인간은 인간이니까 쾌락과 이거 고통은 똑같이 고려를 해서 더 사회적으로 큰 이득을 산출하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더라도 야, 아무리 봐도 내가 니랑 나랑 행복을 이렇게 중립적으로 고려하고 계산했는데, 야, 나한테 주는 게 더, 나한테 이만큼 주고 너 이만큼 받는 게 이게 더 사회적으로 더 큰 이 행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로봇 개발이 산출할 타인의 이익에 가중치, 이 단계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타인의 이익에 가중치를 두고 가중치를 둬라?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공리주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후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선지, 나는 이제 불교죠. 자,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걸 이제 한자어로 생사이드, 이건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냥 왜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생사이드라고 하는데, 삶과 죽음이 여러분들 다르지 않은 하나다. 그쵸? 왜냐면 자, 원으로 그러면 되잖아. 이 원이 서로 달라요? 삶과 죽음이 뺑뺑이 하는데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의 원인데? 그쵸?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인간이 죽는 거를 죽음이라고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걸 삶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서로 뭐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원에 있는 뺑뺑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다. 다 모든 걸로 이런 식으로 보죠. 알겠죠? 이게 불교의 세계관. 자, 8번 시민불복종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별표 있겠고, 을은 이제 그 롤스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다수자로, 여기서 그러니까 정치적 다수자는 이제 뭐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예를 들면 뭐 소수의 뭐 이슬람교인들, 다수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다수자들은 뭐 기독교인 같은 뭐 백인 같은 정치적으로 쪽수가 많은 다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권력자를 포함한. 자, 요거 그냥 강요는 아니야. 알겠죠? 그냥 강요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은 시민들 강제한다, 이렇게 하면, 강요한다 하면 틀린 거고, 이거지. 이거 알겠죠? 공통된, 자, 소수자들이 다수자 앞에서 막 시위를 해. 그러면 이제 다수자들이 이거에 비추어 봐서 이 사람들의, 소수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숙고를 강요당해요. 이건 괜찮아요. 알겠죠? 이해 가시죠?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숙고를 강요해요. 송로고 앞에서 아이들이 막 시위를 할 때 지나가는 일반 송로고 다른 학생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요. 강제로 막 보게 돼요. 그래서 저 법이 부정의한 거였구나, 학교에 저게 부정의한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색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말이 살짝 바꾸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디귿선지. 그래서 룰스,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요청한다. 이거 되게 안 좋은 선지였고, 옛날에 나왔을 때도 애들이 많이 틀렸는데 되게 좋은 선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틀린 이유를 얘기해주면, 이건 결론 틀렸는데,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된 사회를 이 평가원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법이 부정의하다는 게 아니고 체제가 부정의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되면 부정의한 체제야. 그러니까 부정의한 체제는 시민복종 안 일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요청, 이게 틀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근데 너무 애매했어요. 이게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된다. 물론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다수의 정의감이 없습니다. 왜?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독재 체제고 약간 김정은이 지 마음대로 다 쓰는 그런 체제. 다수의 정의감, 북한 시민들의 정의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김정은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다수의 정의가 없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만 봤을 때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이 상황 봤을 때 이게 반드시 이걸 의도한 건지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논리로 조금 푸셔야 돼요. 알겠죠?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다수의 정의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의 병은 이제 레건인데요. 자, 그 생태계에 대한 레건의 입장이 별로 없는데 맨날 동물 보호자 이제 여기에 한번 처음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도 뭐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도 이제 생태계에 대한 그 의무가 간접적으로 성립한다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레건도 여기서 말하는 생명 공동체는 뭐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권리 덕후죠. 동물들 개체들 인간과 동물들의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하면 보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얘도 이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 이쪽을 많이 강조해요. 약간 이것도 별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동물들의 권리를 존중하면 야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간섭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불간섭 강조하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불간섭 강조하지만 간섭 허용 경우가 있다. 뭐 얘네들의 권리가 생태계가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얘네들의 권리가 막 파괴되고 있으면 간섭을 허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낼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되게 내면 애매할 것 같아요. 말고 너네가 좀 들으면서 그렇지 불간섭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간섭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좀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번에 약간 싱어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뭐 냈으니까 뭐 알아도 나쁘지 않아.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가도 나쁘지 않을까. 그냥 레건도 생태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근데 어쨌든 종이 아니라 여기 하나 조심해야죠. 그 동물 종의 권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개체의 권리.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자, 일단 레오폴드 테일러 레건. 자, 이건 되게 쉬운 거기 때문에 좀 볼게요. 야, 씨, 이렇게 내냐, 진짜. 개떡 같네, 진짜. 비도구적 가치, 도구적 가치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말 헷갈려. 그럼 뭐야? 본래적 가치라고 할게요, 그냥. 본래적 가치를 지닌 또 비이성적 존재. 그럼 이성이 없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무생물이 될 수도 있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 그러면 뭐 어쨌든 뭐 각 사상가들마다 범위가 다를 수는 있겠죠. 이거를 어쨌든 인간이 수단으로 이용,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100% 절대 안 된다. 레오폴드는 본래적 가치를 다 들어가죠. 동식물. 얘네들을 수단으로 쓸 수,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동물은 식물, 무생물은 집 짓는데 박살내서 집 짓는데 쓰자.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일러, 본래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 중에서 테일러도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먹고 사는데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인정해요. 단 생명체들에게 너무 과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반대한 거지. 그러니까 테일러 입장은 생명체들에게 피해 주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마구마구 자행되는 그런 거에 반대한 거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적정한 경우에 이 비이성적 존재들 얘네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할 수 있고요. 레건도 본래적 가치 중에서 뭐 식물, 무생물은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거야. 근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도 레건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태도나 수단으로만, 지금 그리고 여기 수단으로만이 아니죠.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생님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 시각 안내견. 삶의 주체인 동물을, 비이성적 존재인 동물을 인간을 위한 시각 안내견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반대한 거지.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사용, 이용, 활용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있다. XXX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의 갑. 요것도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지, 칸트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용어 가지고 조금
알 것 같은데 공적 정의가 사형은 공적 정의가 선언적으로 정초된 보편 법칙에 따라 의혹하는 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용어 가지고 애들 조금 헷갈리게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쉬워. 공적 정의는 보편적인 법칙, 보편 법칙 말하는 거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의혹, 정의가 원하는 것이다. 약간 정의가 법칙에 따라서 원하는 것 이것까지 쉽게 이해하는데 이제 요 말 선언적으로 정초된 약간 여러분들 칸트는 그 경험적인 거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뭐 칸트의 사회계약 관점에서 봤을 때 칸트의 사회계약이 경험적인 실제 인간들의 그 동의에 기초한 게 아니죠. 선험은 경험에 만든 말입니다. 어. 선자라는 그러니까 험은 경험이고 선은 한자어로 먼저 선자야. 먼저.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에 인간이 경험하기 전에 이성으로 파악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은 이제 그 칸트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예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성적인 이성에 따른 계약이거든요. 실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계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이 아닌 선험적으로 의혹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초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선험적으로 정초된다는 말 영어로 하면 쉬워요.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 이거거든요. 파운데이션 약간 기초 이 뜻입니다. 기초. 그냥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초 기초 이거는 정초는 워낙 안 쓰는 되게 이제 용어예요. 그래서 정초는 내가 보기에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험 이건 갖고 낼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정초는 기초고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너무 이거는 아마 선생님 봤을 때 못 낼 것 같고 요건 꼭 사형은 형벌은 공적 정의가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인 선험적으로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의혹한 거다. 알겠죠? 이것만 조금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이 이제 갑은 롤스인데, 자, 요거가 이제 교재에 이제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나왔고 요즘 이제 심의불복종에서 이제 그 불완전 절차적 정의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꼭 알아둬야죠. 완전 절차적, 불완전 절차적, 순수 절차적. 그래서 자 이건 근데 또 웃긴 게 노직이랑 같이 물어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거는 롤스만 알면은 풀 수 있어요. 자 정답이 되려면 롤스가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X죠.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아. 이거 필요 없어요. 룰스에 따르면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어도 공정한 절차만 있으면 된다. 이게 순수 절차적 정의죠. 그래서 X 갑이 X고 을은 노직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와씨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많냐? 빨리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16번. 자, 갑은 칸트고 을은 갈퉁이죠. 니은 선지도 되게 영향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풀어볼게. 자, 생애시민법 여러분들 그 환대의 권리 이거 인권 보장이 아니지 당연히 영구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인권 보장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의 권리도 보호하는 거죠, 그렇지?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칸트에 따르면 환대는 외국인에 대한 환대는 외국인의 그 환대권은요 단순한 박애의 정신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애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외국인도 인간이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있겠어? 권리, 권리 알겠지? 권리. 그래서 칸트가 얘기합니다. 환대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적으로 행동한 외국인은 우리가 환대해줘야 되는 게 박애의 정신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권리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권 보장이 아닌 이게 틀린 거죠. 자, 리을 폭력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거 칸트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갈퉁은 정답은 지금 여기 나왔죠. 근데 이때 제시문에 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왔어요. 이거를 위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폭력, 대표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는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거는 칸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죠. 틀렸죠? 근데 갈퉁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가 맞을 거예요. 얘는 평화주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갑은 이제 롤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아까 이거 출제 연계했죠. 이거 우리 그 해외 원조 문제 풀 때 해외 원조를 통해서 부정의를 교정 그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원조 대상국이 부정의를 스스로 교정하도록 도와야 된다. 근데 자, 이거까지 알아도 알겠지? 단순히 재원이란 건 뭐죠? 여러분들 그 약간 비슷한 말로 자원 약간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자원, 돈, 뭐 이런 거, 지위, 뭐 이런 것만으로는 요거를 교정하기 충분하지 않다. 또 그럼 뭐가 중요해? 자, 그러니까 이거 알아둬야 돼. 이것만으로는 해외 원조의 목적을 요거라고 하는 해외 목적의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요거 쌤이 얘기했죠. 정치 문화 쌤이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거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인 거 말고 이런 비물질적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선생님 저번에 옛날에 한번 정치 문화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른 영상에서 정치 문화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정치 문화인가? 정치 문화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 원조 대상국이 부정의를 교정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자, 물론 그런 경제적 수단, 경제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치, 문화,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갖고도 낚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 자, 20번까지 해보고 끝냅시다. 자, 19번은 이제 19번은 사회계약론. 그리고 이때 되게 생활과 윤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잘 안 나오는데 야,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무 이번에 수능 완성에 선생님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병원 홉스고 자연 상태 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 만물에 대한 권리 이때 처음 나왔어요. 제시문에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근데 올해 아마 문제 많이 풀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만물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 소유권을 남이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게 아니야. 지 마음대로 뺏어도 돼. 자유롭게 뺏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아니야. 알겠죠? 이거는 뭐 기본 개념. 자, D는 을과 병보자. 을은 루소. 아, 맞아. 이때 루소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 생활과 윤리인데 루소가 나왔어. 자, 홉스가 루소한테 할 말이죠. 루소가 홉스한테 할 말이죠. D. 국가의 구성원은 시민들이죠.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한 이건 이제 루소 사상에서 시민들 법을 따르죠. 동시에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죠. 그쵸? 자, 법을 따라야 된다. 자, 조금 볼게. 홉스는 법을 따르는 사람 누구야? 시민. 당연히 통치자가 세운 법을 따라야겠죠? 루소도 시민이야. 그쵸? 근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에선 차이가 있지. 그치? 홉스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 홉스는 입법권 누가 가져요? 통치자나 이런 사람들이 갖죠. 통치자나 합의체. 루소는 누가? 직접 민주주의니까 시민이지. 그러니까 국가의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법을 따른다. 여기서 하나만 더 개념을 추가하자면 홉스는 왕이 통치자가 법을 제정하는데 홉스는 통치자가 법을 만들잖아? 홉스는 자기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 준법에 이제 면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정법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통치자는 평화를 지켜라.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라라고 하는 어떤 법이냐? 자연법 준수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자연법을 준수하지만 실정법, 실제 정치와 관련된 실제법이죠. 실제법 이거에 대해서는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하나님과 관련된 신과 관련된 자연법, 평화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이성적인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되지만 그리고 홉스가 말한 통치자의 의무인 시민들의 권리와 나라의 안전을 보호하라 이거는 자연법적인 의무고
통치자는 스스로 자기가 만든 실정법을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 반드시 따를 필요도 없고 이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홉스는 통치자 요 면제된다. 요거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헷갈리니까. 자, 그다음에 20번 마지막. 자, 이거는 이제 예술과 관련된 플라톤. 플라톤은 쉬운데 자, 요것만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물이 나누어 가지는 자, 예술가는 사물이 나누어 가지는 아름다움의 이데를 창조해야 되네. 자, 이건 이제 이거는 맞아. 근데 이제 이게 틀렸죠. 이데아는 여러분들 재현해야 될 대상이지 모방하고 재현해야 될 대상이지 창조 없는데 뿅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고 이게 또 조심하셔야죠. 사물이 아름다운 사물이요. 이데아를 가지긴 가져요. 그쵸?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나누어 가진다. 그러니까 반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약간 한 80% 예를 들어서 이데아가 100%짜리면 그 아름다운 사물은 뭐 한 그 아름다움을 일부만 불완전하게 한 70%만 나누어진다. 약간 100%가 아니라 한 이제 뭐 한 70% 정도만. 그러니까 이데아의 속성이 아름다운 사물에도 있기는 있는데 완벽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불완전하게 갖고 있다. 이것을 어쨌든 그래서 모방이라는 말을 쓴 거야. 모방. 그래서 모방이라는 얘기를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한자로 스님이 읽었던 이제 철학책에서는 원전에서는 분수할 때 분이에요. 나누어서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런 한자는 이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에도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냥 나누어 가진다라는 말에서 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 완벽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